안녕하세요. 배우 이한입니다. 2024년 백델데이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도 백델리안을 2년 연속으로 상을 주셔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참 영광스럽게 상을 받았습니다. 2020년 백델데이가 시작한 이래로 백델데이는 정말 한국 영화 컨텐츠의 문화적인 다양성과 또 성평등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 같은 배우들에게도 참 큰 힘이 되는데요. 앞으로 더 쭉쭉 성장하는 또 저 배우 이한이도 함께 성장하는 그런 백델데이와 이한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9월 7일에 백델데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많은 컨텐츠들,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으니까요. 마음껏 즐겨주시고요. 백델데이와 방구석 1열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한희 배우가 소개해준 것처럼 방구석 1열 백델데이 2024 특집입니다. 예, 백델데이는 한국영화감독조합에서 주관하는 성평등 행사로 이한희 배우는 이번에 백델데이 2024 시리즈 부분에서 밤을 피는 꽃으로 백델리안에 선정이 되셨는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것도 새로운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요. 백델데이의 이화정 프로그래머가 나와주셨습니다. 네, 2020년부터 제가 5년째 백델데이를 어떻게 보면 지키고 있다? 네,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네요. 백델데이 첫 시작을 방구석과 함께 했었잖아요. 백델리안으로 선정된 김희애 배우가 네. 윤희에게라는 영화를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도 했고요. 영화계에서 준비한 백델데이 2020 뜻깊은 행사 이야기도 나누신다고 해서 더 오고 싶었습니다. 벌써 5년째 개최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응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아직 백델데이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긴 할 것 같아요. 네. 백델 테스트라는 말은 1985년, 굉장히 오래됐죠. 미국의 여성 만화가 앨리슨 백델이 이 남성 중심 영화가 영화계에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을 수치적으로 좀 가늠을 해보자 해서 만든 영화계 성평등 테스트였어요. 그래서 그 조항이 있는데 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가 최소 2명 이상 나올 것. 그리고 그들이 서로 대화를 할 것. 그들이 남자가 아닌 다른 주제의 대화를 나눌 것. 이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평등한 영화다 이런 얘기를 한 건 거죠. 왜냐면 그만큼 이 조건에 충족되는 영화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백델 테스트를 만들면서 지금의 한국 시리즈 영화계에 맞는 어떤 4가지 항목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촬영 감독 같은 주요 스텝 1명 이상이 여성 영화인일 것, 여성 단독 주인공 영화이거나 여성 캐릭터의 역할과 비중이 남성 주인공과 동등할 것, 그리고 여성 캐릭터가 성별 정형화와 고정관념에 갇힌 스테레오타입으로 재현되지 않을 것, 그리고 7번째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시선을 담지 않을 것, 이런 조항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지금의 관객들이 평등한 영화를 보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금방 이제 이화정 프로그래머가 얘기한 그 기준에 따라서 매년 영화 부문과 시리즈 부문으로 나눠서 각각 이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백델 초이스 10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작품을 먼저 선정을 하고요. 백델리안 감독, 백델리안 배우, 백델리안 작가, 백델리안 제작자 이렇게 4명을 선정을 해서 이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백델데이 2024 특집에도 백델 초이스 10에 선정된 작품에 출연해주신 아주 특별한 분이 이 방구석 1열을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요즘에 드라마와 영화 양쪽에서 모두 어마어마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있잖아요.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재생. 너무 웃겨! 오빠가 좋아? 자기가 좋아? 돈 번다고 요새까마 집에 돈 몇 푼 갖다 주면 그게 다가. 필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선아입니다. 한선아 씨가 백델데이 2024의 주역으로 방구석을 찾아주셨는데 평소에 방구석 1열을 굉장히 자주 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좋아했었던 프로그램이에요. 했었던. 그게 아니라 저 정말 저는 이제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영화 볼 시간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적을 때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초대가 되니까 좀 남다르네요. 네. 한선아 배우는 2013년이죠. 드라마 광고 천재 이태백에서 조연 이소란 역으로 드라마 데뷔를 하셨는데요. 그 뒤에 뭐 연애 말고 결혼,
장밋빛 연인들을 거쳐서 술꾼 도시 여자들로 그야말로 술도녀 열풍을 일으키셨고요. 최근에 맞아. JTBC 드라마 놀아주는 여자에서 엄태구 배우와 정말 달달한 로맨스를 선보이면서 엄청나게 많은 페인들을 이렇게 양산을 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계시고요. 2021년 영화의 거리부터 상박근 겨울을 거쳐서 달짝지근의 7510으로 또 청룡영화상 여우조연상 후보에까지 오르셨고요. 또 그 이후에 교토에서 온 편지로도 좋은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작이에요. 7월에 개봉했던 영화죠. 파일럿에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얘기할 작품이죠. 교토에서 온 편지는 백델데이 2024 영화 부문 백델 초이스 10에 선정이 됐고요. 술꾼도시 여자들은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백델데이 2022 시리즈 부문에서 백델 초이스 5에 선정됐던 작품이잖아요. 이만 하면은 3대 백델 배우죠. 김희애, 이한이, 한선아. 네, 3대 백델 배우. 네. 아, 너무 감사하죠. 사실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 하고 저도 방구석 1열 나오기 전에 좀 찾아보니까 백델데이 2024가 또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좋은 작품이 나오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백델데이에도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네, 뭐 교토에서 온 편지를 비롯해서 너와 나, 그리고 물비늘, 밀수, 비밀의 언덕, 소풍, 시민 럭키, 잠, 정순, 지옥 만세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또 시리즈 부문에는요. 남남, 무인도의 디바, 밤에 피는 꽃, 사랑한다고 말해줘,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졸업, 킬러들의 쇼핑몰, 피라미드 게임, 힘센 여자, 강남선, 그리고 LTNS가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관계를 깊이 이렇게 조명한 작품들이 많았었는데요. 여성 관계를 다룬 것, 여성 서사들이 남성 감독이나 작가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만드는 작품들도 많아졌어요. 그만큼 차별 없이 모든 이제 여성이나 소수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창작진들 안에서도 확립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유의미한 변화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 그중에서 교토에서 온 편지는 독립장편 영화일 뿐만이 아니라 여성 감독의 연출, 그리고 각본, 주연, 제작으로 완성된 작품이란 점에서 큰 기대를 모았고, 사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았던 게 독립영화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되게 훌륭한, 완성도 높은 독립장편 영화들이 관객의 숫자와 상관없이 되게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것이 어떤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거의 없다님이 만들어주신 교토에서 온 편지 트레일러를 볼 텐데요. 보통 이 자리에 나오는 배우들이 자신이 나온 연기를 보는 거를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어떻게 한솔아 배우는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그래서 어제 리허설을 하고 왔어요. 아, 예. 다시 한번 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영화 교토에서 온 편지는 그 편지에 수신인이 살고 있는 부산에서 4명의 여성들로 이루어진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부산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둘째, 혜영입니다. 저거 빨간색 아니었나? 아가씨, 억수로 오랜만에 오는 것 같네. 저거 바뀐 지 한참 됐는데 몰라십니까? 아, 네. 2008년에 빨간 게 바뀌었죠. 돼. 아 그렇구나. 네. 가족들에게 온다는 말 한마디도 미리 하지 않고 별안간 캐리어까지 끌고 집에 나타난 둘째 딸 혜영은 아이고 무슨 일이고 어째 왔노? 오늘 제사다 이가. 서울에 무슨 일 있나? 아, 이름 무슨 그냥 왔다. 무슨 일로 돌아왔냐는 가족들의 질문에 그저 대충 얼버무릴 뿐 딱히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니 진짜 무슨 일이고? 휴가가? 나도 좀 쉬어야지. 가족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서울에서의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는 걸. 여성 패션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집안의 기둥, 첫째 딸 혜진입니다. 항목별 할당량도 채웠거든요. 팀별 할당량은요? 그건 계산 안 하세요? 팀별이요? 네.
갑과 을 간의 날선 신경전을 펼치던 이 돈 많은 집 둘째 아들이자 매장 매니저하고는 그만하자. 그만해. 네가 헤어지자고 했잖아. 예전에 연인 관계를 좋지 않게 끝낸 이력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너가 계속 부산에 있어야 된다며. 돈도 필요 없다며. 내가 어떻게 너네 가족까지 다 챙기냐? 서울로 같이 올라가자는 이 남자의 제안을 혜진이 단칼에 거절했기 때문이었죠. 가장 찌질한 스타일이죠. 헤어져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엑스에게 압력을 가하는. 굉장히 그런 분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아, 잘 알죠. 예. 막내 혜주입니다. 한창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인 혜주는 둘째 언니처럼 상경해서 댄서의 꿈을 펼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직 안 갔네. 근데 이거 다 풀고 가려고요.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을 보니 강한 책임감은 첫째 언니를 닮았군요. 이 영화의 진주인공 화자입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악착같이 세 딸을 키워낸 그녀는 어디서나 어렵지 않게 찾아올 수 있는 이거 누가 다 먹는데 엄마? 잔치 하나. 별로 아니었다. 너무 우리 엄마 같았어. 한국 어머니적인 특성들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영도 딸이죠? 네, 영도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부산을 배경으로 이 네 가족이 알콩달콩 사는 이야기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이 영화가 이 가족을 바라보는 시점은 가족들 간의 여러 가지 일이 덜컹거리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먼저 요즘 들어 자주 깜빡깜빡 하시던 어머니 화자의 증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다친 사람도 없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엄마 요새 좀 깜빡깜빡하는 거 좀 더 안심해지더나.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큰 사고를 쳐버린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간 둘째 딸은 이화자 씨 보호자분. 어머니의 증상이 질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자식들이 그렇듯 속상함과 안타까움은 안에서 한번 꼬여서 나옵니다. 왜 그랬어? 와, 뭐가? 2월이면 이번 초잖아. 이미 검사 받으라고 했다며. 이게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누구보다 화자 본인이 가장 심할 텐데 말이죠. 언니야. 뭐? 엄마 치매 초기래. 경도 인지장애라는데 약 먹고 관리 잘하면 진행 속도는 늦출 수 있대. 그렇나? 알겠다. 첫째 딸 혜진은 의외로 담담하게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같이 가. 나중엔 조인 요양원까지 보내드려야지. 엄마 요양원 보낼 거가. 간병인도 아니고. 혜영이 서울로 떠나버린 후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꿈과 사랑을 모두 담담하게 포기했던 혜진은 오히려 혜영이 이제서 나타나 자신들을 다그치는 것이 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가장 리얼한 자매 갈등. 해주고 있으라고 할 거가. 늘 우산처럼 감싸주시던 어머니의 존재가 흔들려 버리자 이들의 갈등 또한 밖으로 터져 나옵니다. 빨리 사과해라. 엄마 눈치, 언니들 눈치 보는 거 진짜 싫다. 야! 지금 내가 니랑 같나? 뭐가 다른데? 내 눈엔 똑같다. 백수되고 등단도 못해서 동생한테 쪽팔리나? 언니는 돈 번다고 유세 떠나. 집에 돈 몇 푼 갖다 주면 그게 다가. 서로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꺼내지 않는 말들이 밖으로 나와서 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칼로 찌르면 무지하게 아픕니다. 그런데 이 영화 제목은 왜 교토에서 온 편지일까요? 집에서 백수 생활을 즐기던 혜영은 추억이 묻어있는 집안 곳곳을 살펴보다가 일본어로 쓰여진 편지 몇 개를 찾아냅니다. 어머니의 고향 교토에서 온 편지였죠. 근데 엄마, 일본 사람은 아니지? 일본에서 태어났지.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엄마는 일본 사람. 네 그것도 몰랐나? 알지. 근데 자세히는 몰랐지. 만약 화자의 건강에 별다른 일이 없었다면 혜영은 이 편지들에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화자에게 무엇보다 이거 엄마야. 필요한 건
과거의 자신을 잃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 이런 사진 보면서 옛날 기억 떠올리는 훈련하면 좋대. 일본에서 오고 나서 그 후로는 한 번도 안 가봤나? 못 갔지. 다른 것도 왜? 아니고 어렸을 때 살던 곳이지만 한국에 건너온 이후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고향에 관한 것이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언니야. 응. 이거 안 와. 왜 할머니가 써준 거? 내만 몰랐나? 내도 어렸을 땐 몰랐다. 네 서울 가고 회주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옛날 얘기를 좀 자주 하대. 딸들은 지금까지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던 어머니의 과거를 이제 제대로 알고 싶어졌습니다. 엄마, 교토에 가고 싶다. 그 과거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지, 그 이야기는 지금의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될지 영화 교토에서 온 편지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정말 우리 거의 없다고 오랜만에 굉장히 침착한, 그죠. 침착하고 차분한. 사실 드물거든요. 네. 네, 이분이 항상 열이 받아 있기 때문에 아 정말요? 근데 이 작품에 대해서 열낼 구석이 없는 건 거죠. 네, 없는 거죠. 네. 네, 그만큼 좋았다는 거죠. 저거 빨간색 아니었나? 아가씨, 억수로 오랜만에 오는 것 같네. 이 영화는 완전 부산을 위한, 부산에 의한 그야말로 부산에 대한 마치 헌정 영화 같다라는 뭔가 그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장소예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감독님도 부산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명도에서 촬영을 올로케로 했었고, 그리고 또 거기 출연을 같이 했던 차미경 선배님이랑 하나 보자. 산채 선배님도 이제 그땐 우린 어떡하라고. 다 부산이시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좀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제작과 관련해서도 부산을 특징 짓는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부산 영상위원회에서 이 제작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또 다양한 작품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교토에서 편지가 그 선정작이기도 하죠. 그래서 만드는 인력도 맞아요. 고용을 하면서 제작 지원금을 받는데 절반 이상, 50% 이상이 부산 인력으로 채워진 메이드 인 부산 영화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작품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긴 하네요. 부산에서 지원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의 네. 스태프나 배우분들이 그 영화에 출연해야 된다. 이게 사실 굉장히 지역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만드는 어떤 그런 요건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정말 내 얘기 같다 내지는 정말 저런 데가 있을 것 같아, 저 집이 있을 것 같고 저 가족이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리얼리티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죠. 그 주변에 있는 동네 분들만 봐도. 그렇죠. 안녕하세요. 만나고 이제 오나 배가 고파 뒤지겠다 이년들아. 그리고 사실 이 자리에 부산 출신 한선아 배우가 지연인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네. 부산이셨구나. 네, 주편장장님. 네. 네. 어떻게 사투리로 말 좀 걸어주세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서울에서 산 기간이 더 길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다들 서울말, 그러니까 일단 서울말 쓰시다가도 고향에서 엄마가 전화 오면 갑자기 맞아요. 네, 맞아요. 사투리가 확 나오시더라고요. 네네. 저도 엄마한테 전화하면 항상 사투리로 편하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바로 바뀌죠. 아 그래요? 가령 이제 부산에 가서 이제 택시를 탔을 때 맞아. 가령 그 택시 기사분이 좀 돌아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탔을 때는 어디 가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얘기했다가 지금 어디로 합니까? 아 그러면 택시 기사가 어디나 가는구나. 어이구 얘는 확실히 아니구나. 되겠는데? 독립을 굉장히 오래 했구나.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한번 두 저희가, 분이서 네, 상황극인데. 용돈을 달라고 삼촌한테 말을 하시고 제가요? 예, 네. 근데 직업은 없어요. 그렇게 가시죠. 네. 삼촌. 아 뭐? 갑자기? 삼촌 요즘 일 안 하나? 일이 없다. 그 뭐야 그 방구석 일요일 다시 출연 안 하나? 잘렸다. 변영도 감독이라고 맨날 나 괴롭혀가지고 너무 힘들다 진짜. 나는 게 태교 믿고 가고 있지. 아 좀 피하라. 완전 짜증나네. 끄지라. 아니 여기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네. 삼촌이랑 이 집에 도대체 누가 살고 있는 누가 거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작품 볼 때 한선아 배우가 네.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네. 이 작품이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최초로 공개가 됐잖아요. 그때 이제 관객과의 대화도 진행하시고 그러다 너무 보니까 좋았어. 뭔가 좀 감회가 남다르시지 않았을까. 레드카펫 밟으셨잖아요. 뭔가 금이 환영이라 그러나 고향으로. 네네. 네. 아니 제가 꿈이 있었어요. 전 진짜 한참 전에 엄마랑 그 부산영화제가 열리는 센텀에서 엄마 내가 진짜 언젠가는 내 작품으로 온다라는 얘기를 엄마랑 그 걸으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걸 이제 좀 실현할 수 있었던 이 작품 덕분에. 그렇군요. 네네. 지금도 여전히 또 이렇게 또 100대를 초대받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였을까요? 그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을 시작으로 프랑스 부주일 국제 아시아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고요. 스페인 이매진 인디아 국제영화제, 런던 한국영화제, 바르셀로나 한국영화제, 오사카 한국영화제 등에 공식 초청되면서 국경을 넘어서 보편적인 가족이와 작품성으로 널리 인정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이게 이를테면 디아스포라라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외국의 한국 영화제에서는 되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픽을 할 것 같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토에서 온 편지 김민주 감독님이 영화 부문 백델리안 작가 선정이 되시기도 하셔서 백델이 주목하는 작품, 백델이 주목하는 배우라고 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교토에서 온 편지를 연출한 김민주 감독님이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주 감독님도 실제로 부산 영도가 고향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전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아내신 것 같은데 또 이번에 또 이력이 되게 특이한 게 촬영 감독으로 또 이렇게 영화를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4등, 목련에 대하여, 저수지 게임 등에서 촬영부를 거쳐서 이 피해 연대기에서는 촬영뿐만 아니라 또 직접 이 다큐멘터리에 출연도 이제 하셨고요. 그 이후에 처음으로 주목받게 된 단편이 김희선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김희선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미장센 단편 영화제에서 이제 편집상을 수상을 하고 장편 데뷔작으로 이 교토에서 온 편지를 선보이셨는데 사실 이 작품이 이제 부산 영화제에서 최초 공개가 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SNS에 반응들을 많이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딱 눈에 띄는 한 표현이 뭐였냐면 영도판 작은 아씨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작품이 어머니와의 어떤 관계나 어머니가 메인 캐릭터로서도 중요하지만 엄마야. 뭔가 이 자매들의 관계에 주목해서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엄마, 교토에 가고 싶다. 와타시 야마모토 하나코토 무시마스. 이게 어쨌든 감독님의 자전적인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감독님의 외할머니가 교토, 그러니까 일본에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할머니랑 떨어져서 이제 그 영도로 와서 자리를 잡은 케이스예요. 저도 좀 멀리서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실질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를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또 많은 영화들 단편들을 만들고 영화과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극영화로 만드는 그런 또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극영화의 인물들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이제 그 사실성을 갖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거를 바라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지금의 각자의 인생을 꾸리고 있는 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여성들의 이야기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언니야, 바다가 안 보이니까 좀 이상하네. 또 하나 재밌는 거 뭐냐면 그런 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어난 곳으로과 어머니로부터 배제된 딸이 있는데 이 딸은 계속 가족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그 상처가 자기 삶에서 되게 중요하죠. 근데 나머지 세 딸은 좀 달라요. 뭐냐면 자기의 꿈이 더 중요한. 전 이게 되게 세대적으로 재밌는 분류다. 그러니까 엄마의 고향을 찾는 얘기면 별로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픈 엄마를 바라보는 3명의 자매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얘기여서 공감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모녀가 고향에 대한 생각은 각자 좀 많이 다른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거든요. 사실은 부산이라는 도시가 부산의 원주민들도 있지만 애초에 이제 부산에서 태어나서 근데
부산이 일찌감치 식민지 시대 때는 삼엄한 군사도시였던 시절이 있었고 또 그러다가 한국전쟁 때는 부산으로까지 피난을 내려왔었고 거의 마지막 거기가 네, 그래서 거기죠. 부산 곳곳이 이주한 사람들 되게 일찌감치 이주한 사람들의 어떤 자기 커뮤니티가 있고 그 영도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섬이지만 섬이 아닌 그러니까 다리로 맞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다리로 연결돼 있었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영도딸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때 통통배 타고 시장 가고 그랬다 이가 기억나나? 나지 왜 안 나? 근데 엄마 일본 사람은 아니지? 일본에서 태어났지. 이 영화는 어린 시절에 한국으로 건너온 엄마 그리고 엄마의 비밀을 알게 되는 세 딸들까지 내만 몰랐나? 내도 어렸을 땐 몰랐다. 3대에 걸친 이 여성 스토리를 담고 있잖아요. 애틋한 가족을 구성하는 각자의 이 캐릭터들이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영화에서 그 엄마의 어떤 그런 인생 같은 것들이 많이 가려져 있던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차미경 배우님이 정말 저는 여기서 다시 또 한 번 좀 발견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이제 그 이태원 클라스나 아니면 네. 소매 붉은 꽃동 같은 드라마에서 많이 뵀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강하면서도 그 내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입체적인 연기를 굉장히 잘 표현을 해주셔서 내가 알아서 할 거다. 영화의 어떤 그 뭉클한 지점들을 본인이 정말 만들어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게 없다. 아이고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가져올게. 아빠 미안. 니야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와서 징징대는 거 아니고. 이거 계속 버리라고 했잖아. 내도 엄마 눈치 언니들 눈치 보는 거 진짜 싫다. 야. 그러니까 저도 3남매 중에 막내여서 누나들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또 저 나이 차이도 많이 나요. 그리고 누나 둘이 어렸을 때 악마인 줄 알았어요. 동생 입장에서는 그럴 네. 수 이런 얘기. 진짜 너무 무서운데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 나오는 막내 혜주한테 입이 좀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특히 혜주가 가족 몰래 뭐 이렇게 댄서를 꿈꾸고 있는데 그런 천진난만함 속에 송지연 배우가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연기를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그리고 들거든요. 춤도 되게 잘 춘 거 아니야? 잘 춘 거지. 연습을 정말 네. 많이 했었어요. 네. 왜냐면 대회까지 출전하는 설정이니까 맞아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네. 하기가. 저는 사실 그 두 MC님과 다르게 장남이지 않습니까? 장남이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첫째 혜진의 캐릭터에 마음이 정말 많이 갔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K 장녀로서 그 엄마를 챙기느라 사실 부산을 떠나지 못하는 상황이고 너 계속 부산에 있어야 된다며. 나는 한 번도 밖으로 못 나가봤는데. 제가 또 두 장면을 보면서 진짜 리얼하게 잘 그렸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막내가 이제 내 추리닝 다 말랐나? 어디 있어? 뭔 추리니? 사실은 그 엄마를 좀 도와주려고 이제 둘째가 맨날 빠는 거 아니고. 그걸 듣고 있다가 누가 보면 네가 빨리 한 줄 알겠다. 너무 나도 얘기할 리얼했어. 때 너무나 리얼했어. 리얼했고 그 뒤에 또 한 장면은 이제 어머니의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하면서 요양병원 얘기를 하려고 이제 찾아갔을 때 그럼 나중에 집에 누가 있을 건데? 네가 있을 거가? 아니면 뭐 해줘보고 있으라고 할 거가? 사실 굉장히 좀 냉소적으로 얘기를 할 때 맞아요. 진짜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장녀는 해외여행도 한 번 못 가본 거잖아요. 그쵸. 홍콩 좀 그만 가요. 그리고 나는 자기가 첫째한테 입을 했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독립하시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부산 떠나오시지 않았어요? 어디서 지금 마음만 이해했다. 저는 이제 혜영이 캐릭터가 되게 귀여웠어요. 그러니까 귀엽지. 뭐냐면 지금 내가 니랑 같나? 뭐가 다른데? 내 눈엔 똑같다. 꿈이 많을수록 컴플렉스도 많거든. 왜냐면 맞아요. 꿈이 많다고 해서 그 꿈이 언제나 이루어지지 네. 않잖아.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리고 크죠.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꿈이잖아.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은. 가장 위험하지. 소설 쓰신다고. 아, 근데 그 컴플렉스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뭘 몰라? 딱 보는 순간 야 이게 감독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정말 그 감독님 이야기시다 보니까 이 시퀀스마다 감독님의 생각을 제가 다 인터뷰했던 것 같아요. 전 사실 실제로는 제가 3남매 중에 첫째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오. 우리 기자님처럼 첫째한테 되게 저는 이제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둘째 연기를 해야 하니까 사실 제가
계속 대본을 보면서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첫째보다는 좀 둘째가 조금 답답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감독님한테 많이 여쭈기도 하면서 실제로 저희 집 동생을 떠올렸을 때 뭐지?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캐릭터를 좀 만들어 갔었거든요. 언니야. 캐릭터 중에서도 같은 이 여성으로서 더 마음이 가던 캐릭터도 있지 않았을까. 전 사실 엄마. 나이가 조금 한 해 한 해 이렇게 먹으면서 엄마의 입장을 좀 엄마가 아니라 나와 같은 여성으로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혜영이가 그 외할머니의 편지를 보고 내가 알던 엄마가 아닌 모습을 좀 알게 되고 찾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 엄마의 일기장을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내가 알던 이 단면적인 엄마 말고 다른 모습을 만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여성으로서 좀 이해하게 되고 좀 위로하게 되고 그때의 엄마를 응원하는 마음도 생기고 공감하게 됐던 적이 있어요. 하나고. 엄마가 외할머니 보고 싶다 해서 외할머니 만나러 갔잖아. 한선아 배우는 그동안 주로 예측 불가한 발랄한 캐릭터를 찰떡으로 연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이번에도 뭔가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괜히 예상 밖이었어요. 뭐 술꾼도시 여자들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장면이 주옥 같았었잖아요. 일단 만취는 기본이고. 죽지 않나요? 그렇게 하시면. 근데 안 죽어. 계속 다시 살아나. 네. 굉장히 밝지만 사실 숨겨진 결핍이 또 있었던 그런 모습 생각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안에 뭔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겉으로는 더 센 척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표현을 배우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최근에 놀아주는 여자 굉장히 즐겁게 봤었는데 이 두 남자 사이에서 유쾌 발랄 긍정한 에너지로 그 캐릭터들을 이끌어주는 정말 파워 있는 그런 즐거운 캐릭터. 항상 한선아 배우가 나오면은 좀 즐거운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술도녀가 워낙 이제 잘 됐다 보니까 그런 밝은 캐릭터를 주로 해온지 알고 계시지만 술꾼도시 여자들을 만나기 전에는 이제 좀 차분하거나 영화의 거리에서도 네, 밝은 네. 역할은 아니었죠. 네, 그리고 좀 약간 짝사랑을 하고 약간 눈물을 많이 보이는 캐릭터거나 좀 그런 인물들을 연기를 주로 좀 해왔었거든요.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이러고 가면 또 그만이지. 그래서 그런 차분한 연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술도녀를 찍고 있을 때 이 시나리오를 받게 됐었고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저는. 그리고 진짜 그 소박한 영화에서만 뭔가 맛볼 수 있는 어떤 일상적인 이야기들, 어떤 소박한 이야기가 갖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계속 해보고 싶어서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저 좋아하세요? 네? 이제 그 병 감독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한선아 배우는 이전에 그 영화의 거리 네. 그리고 이제 창밖은 겨울 같은 작품을 통해서 정말 그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이 독립 영화에 대한 애정이 좀 남다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사실 예전에 이제 그 졸업 작품을 갖고 있는 배우들의 필모가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독립 영화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었고 그런 걸 해보고 싶다고 이제 좀 회사 분들한테 얘기를 좀 많이 하기도 했고 또 한 작품 한 작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좀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되게 열악한 현장에서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막 처음 감독님이 돌부리에 대고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그게 되게 나를 막 우리 감독님이 왜 돌부리에 대고 모니터를 보고 있지? 모니터는 책상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약간 그런 사명감들이 저의 어떤 큰 책임감으로 좀 변화가 돼서 왔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에요. 네. 좋은 얘기다. 네네. 사실 이 교토에서 온 편지 이전에도 여성 서사를 다루는 다양한 작품들이 백텔 초이스 10을 통해서 소개가 됐었잖아요. 제 기억에는 특히 이 모녀 관계를 다룬 영화가 혹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시대에 모녀 얘기나 뭐 이런 것들은 재밌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시대적인 아픔을 겪은 엄마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가족에 대한 집착이거든요. 근데 지금 세대 여성들은
가족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자기가 생긴다는 걸 되게 일찍 깨닫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의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모녀 얘기는 언제나 재밌는 것 같아요. 백델 초이스에 선정한 영화들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까지도 뻗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네.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어떤 시각으로 그 이야기를 바라볼 것인가, 인물을 그릴 것인지가 사실 창작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던 어떤 그 인간들이 있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다양한 세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 작품들을 어떻게 보면 수렴해주는 창구가 백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교토에서 온 편지는 좀 그런 걸 넘어서는 특별한 지점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특히나 이제 이 영화에서 보면 일본에서 건너왔잖아. 이래 보니까 내 일본 있을 때 그 살던 풍경이랑 비슷하네. 근데 문득 드는 거야. 이분의 아빠는 일본을 왜 가게 된 거지? 이를테면 거기에는 식민지 시대였으니까 그곳에서 식민지의 노동자와 교토에 살고 있는 어떤 여성의 사랑이 이 영화보다 더 엄청난 스토리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애들이라도 차별 없는 데서 키우겠다고 데리고 온 거고 그러니까 영화보다 더 엄청난 게 숨겨져 있을지도 모를 과거의 얘기들이 그거의 감독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그 무게에 속아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지금의 얘기로 직진을 할 수 있었던 게 이 작품이 굉장히 현대적인 영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디아스포라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게 결국은 소수자, 차별, 억압 이런 것들을 떼놓고 볼 수가 없거든요. 주류이지 않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통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영화의 캐릭터가 굉장히 리얼한 어떤 그 모습 안에 그 아픔들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해줬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전에는 그 디아스포라적인 어떤 상황을 그릴 때도 주로 이제 그 남성 가장의 그런 그 애환을 그린 작품들이 좀 많았던 편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성으로서 이 땅에서 자기 딸들을 키우면서 겪고 있는 이제 차별 그런 세월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요즘은 이런 작품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좀 반가운 것 같아요. 배우님께서는 좀 어떤 영화들이 더 많아져야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제 포부 같은 것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요즘 재밌게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전 제가 할 수 있는 영화가 많아졌어요. 아, 그게 정답이에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도 노력을 해야 하고 함께 노력을 해서 함께 설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고 중요한 말씀해 주신 너무 거예요. 중요해요. 제가 때는 한선호 배우님이 지금 필모를 쌓고 있는 과정이 진짜 좋은 롤모델이에요. 네. 오늘 방구석에서는 교토에서 온 편지를 가지고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던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한 이 저의 작품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또 개인적으로 이원석 감독님이랑 제가 친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거를 자리에 와 끝날 때 말씀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시작할 때 얘기했으면 오해할 뻔했잖아요. 일단 이게 내적 친밀감을 갖고 나온 자리예요. 그래서 일단 너무 초대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찾아오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을 통해서 정말 저희가 스크린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백달데이 2024는 9월 7일부터 인디스페이스에서 관객과 만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든 언제든 함께 오셔서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병 감독님이 정말 기적처럼 또 작품을 하게 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저희가 사실은 방심하고 있었거든요. 네, 우리들의 병 감독님으로 남게 될 거라고. 한 작품 하면 한 3, 4년 또 놀 줄 알았어요. 네, 원래 사실은 그게 루틴이거든요. 네. 근데 드라마를 하게 되셨고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녹화입니다. 이제 10월부터 촬영을 고맙게도 고현정 배우님이랑 하게 돼서 제목이 뭐죠? 사막이라는 작품이고요. 내년 7월에 공개되는 드라마입니다. 다시 오시는 거죠? 예, 그 주성철 자리를 오려고요. 네. 저 대신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실 겁니다. 진짜 운이 좋았네요, 제가. 그럼요. 저 진짜 청룡영화상에서도 김혜수 선배님 마지막으로 MC 하실 때 제가 후보 때문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오늘도
아니 감독님 마지막을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아 약간 뭔가 엔딩 요소 다 날리는군요. 아니야 저는 운이 너무 좋네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 주말에 백달대회와 함께 해주시고요. 배용재 감독님 촬영 잘하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시고요. 출연해주신 두 분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어떤 분들이랑 함께 하게 될까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오세요. 수고했어. 고마워.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녹화가 끝내고 저 대신 들어오실 새 MC분을 기다리면서 술과 밥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재밌는 감독 하나 하고 정말 생각보다 부드러운 평론가. 그러니까 평론가가 오는 거예요? 평론가 한 명, 감독 한 명이 옵니다. 예. 지금 위험합니다 위치가. 새로운 MC 중에 한 명이 주과장이랑 젊은 시절부터 잘 아는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성입니다. 옛날 사귀던 여자 아니에요? 자 여러분, 회차부터의 박구석 일련의 새로운 MC 첫 번째 이 감독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친구예요? 원래 언제부터 알던 사이예요? 저는 원래 알고 있습니다. 네, 원래 몇 번 뵌 적 있고요. 팀워크 좋을 것 같은가요 예상? 봐야죠. 저는 뭐 이것저것 가르치기가 있다. 아니 어디 다녀오시는 거예요? 방송 녹화하고 왔습니다. 진짜 바쁘시다. 우주 대스타. 무슨 소리야 또 왜 그래?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죠? 네? 무슨 일로 오셨죠? 무슨 족발 먹으러 왔어요. 여기 족발집 아닙니까? 둘은 처음 보죠? 방송에서는 됐어요. 안녕하세요. 전 처음에 거의 없다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거의 없다는 몰랐어요. 되게 우리 부모랑 기분 나쁘게 말투가 비슷합니다. 야, 이거 또 방송에서 만나보지 못한 캐릭터예요. 나중에 또 게스트로 초청해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